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5,000년에 걸친 유태인의 지적 자산이 농축되어 있는 탈무드. 탈무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데에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천년을 전해져 내려온 진리와 지혜의 이야기.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의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탈무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물, 족제비, 그리고 사랑. 한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소녀는 잠시 혼자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산책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한참을 걷다 보니 소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경치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뜨거워져서 목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소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줄이 끊어져 버린 우물이었습니다. 소녀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다지 깊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레박이 묶여 있었을 동아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얕은 우물에서 쉽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쉬웠던 길이 다시 오르려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갇혀버린 소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당장 달려가 소녀를 안심시키고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소녀를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소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무척 아름다웠고 눈빛이 빛났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갈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녀와 청년은 반드시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맹세를 지켜줄 증인을 찾던 중에 지나가던 족제비가 두 사람을 구경하다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후 소녀와 청년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만 청년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청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소녀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고는 다른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족제비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부부는 몹시 슬퍼했고 곧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 예쁜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기는 집 밖에 있는 우물가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다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잃고 나서야 남자는 예전에 소녀와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2번의 사건을 겪은 아내는 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옛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맹세를 했던 그 우물가에는 아가씨로 자란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맹세를 잊어버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맹세대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약속을 잊은 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심코 한 약속이라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맞은 돈가방을 찾는 법. 지방의 큰손이라 불리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는지 물건 살 돈을 가방 2개에 가득 담아왔는데 은화로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화 300냥을 들고 다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는 물건을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겠는걸? 상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화 가방을 잠시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조용한 공터가 나왔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은화 가방을 땅속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상인은 가방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제 가방을 묻을 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집 안에 있었다면 충분히 구멍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 꾀를 내어서 돌려받아야겠어. 상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써보다가 일단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능청스럽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니 머리가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어르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황한 노인은 얼떨결에 상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상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은화를 잔뜩 가져왔지요. 어제는 은화 300냥이 든 가방을 몰래 어디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시치미를 떼고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은화에 무슨 일이 생겼어?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화는 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게는 은화 900냥이 든 가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제 묻어둔 가방과 같은 곳에 묵는 것이 좋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어르신, 은화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하, 돈이 많은 것도 참 고민이겠소.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그냥 전에 가방을 묻어두었던 곳에 은화 가방을 묻어두겠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땅에 묵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나 일을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숨어서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은 상인이 떠나고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은화 가방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후 그 자리로 가서 자신의 은화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은화 가방을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겉과 속.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외모는 눈에 띄일 정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못난 얼굴 뒤에 빛나는 지혜를 알아보았고 그를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우나 못생긴 랍비는 로마 제국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특이한 그의 외모를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토록 위대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혜로우나 못생긴 랍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의 공주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세상의 모든 귀한 술이 이 왕궁으로 보내진답니다. 랍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저의 왕국에서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담겨있죠. 튼튼하게 잘 만든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있답니다. 왜 그러시나요?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국에서 왜 최고의 술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쓰십니까? 훌륭한 금이나 은그릇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귀중한 술이라면 아름다운 그릇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공주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듯도 했습니다. 왕궁에는 금과 은으로 된 화려한 그릇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을 시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가져다 술을 옮겨 담았습니다. 며칠 후 큰일이 났습니다. 공주가 옮겨놓은 금 항아리, 은 항아리에 담긴 술의 맛과 향이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귀한 술을 모두 버렸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금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 귀한 술을 모두 버리었느냐? 공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가 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귀한 술은 귀한 그릇에 담는 편이 어울리는 듯해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공주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술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놓으면 맛이 변하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황제에게 잔뜩 혼이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주는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님, 왜 저에게 귀한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하셨습니까? 술이 모두 변해버려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공주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삐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그 지혜까지 무시한 것은 자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나 겉모양처럼 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무조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화려한 것이 더 좋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혀의 힘. 한 나라의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그를 치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려고 할 때 멀리서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병을 알고 있다는 말에 왕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엇이라 했소? 당신은 내가 걸린 병에 대해 아시오? 이전에 이 병에 걸린 자를 만나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는 말에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럼 치료법이 무엇이오? 암사자의 젖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왕은 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사자의 젖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지 신하들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나섰습니다. 왕은 그의 패기를 칭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를 생포해 와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먹이를 제공해 주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커다란 수레에 우리를 싣고 새끼 사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산다는 동굴로 가서 암사자들에게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암사자들은 새끼 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암사자와 그를 오가며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암사자들도 그에 대한 경계를 풀었고 그는 약간의 젖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신하가 의기양양하여 궁궐로 향하는데 그의 몸 부위들이 서로 잘난 척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사자의 동굴까지 찾아갈 수 있었지. 그러니 내 공이 가장 커. 눈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동굴을 찾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어. 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힘을 쓸 수 없어. 내 공이
가장 크지.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내가 가장 큰 일을 했지. 그러자 몸의 이곳저곳에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뼈도 없는 주제에 어딜 나서는 거야? 자꾸 볼품없는 녀석. 넌 가만히 있으라고. 화가 난 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알게 해주마. 젊은 신하는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암사자의 젖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네가 해냈구나. 이게 그 용하다는 암사자의 젖이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차리던 신하의 혀가 갑자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개의 젖입니다.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왕은 화를 내며 신하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몸의 각 부분은 혀의 중요함을 알고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혀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암사자의 젖이 확실합니다. 드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십시오. 왕은 젖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형제의 우애. 이스라엘에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고 동생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형제는 둘 다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땅에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1년을 먹고 살 만큼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으므로 형제는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어 각자의 곡간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원래 땅도 형이 물려받았어야 했는데 함께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게다가 형은 아내와 자식까지 있으니 먹는 양도 3배일 텐데 괜히 똑같이 나누었네. 형이 더 가져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내 몫을 덜어서 형네 곡간에 넣어두어야겠어. 동생은 수확물이 많은 양을 형의 곡간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이만하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아우는 앞으로 장가도 가야 하니 저축을 더 해놓는 것이 좋을 거야. 올해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수확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아우네 곡간에 조금 더 넣어 놓아야겠어. 형도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아우네 곡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형과 아우는 내심 흐뭇해하며 곡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두 곡간에 쌓인 곡식의 양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 조금 옮겨두었나? 티도 안 나는걸? 오늘 밤 좀 더 옮겨야겠네. 원, 이거 양이 비슷해 보이잖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리 옮겨도 곡식의 양이 변하지 않자 형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형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한 자루 가득 싣고 아우네 곡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길 반대편에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야, 이 밤에 어쩐 일이냐? 네 어깨의 자루는 또 무엇이고? 형님은 어쩐 일이십니까? 이 곡식은 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형제는
그제야 아무리 날라도 곡식이 줄지 않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제는 감동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두 형제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형제는 부모님 다음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 얼마나 베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집과 예루살렘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매일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전한다 해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군. 아무래도 유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겠다는 것과 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아들이 선택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게 된 노예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놀라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은 제가 아니라 노예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네.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 유서가 말해주고 있다네.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쓴 것처럼 자네도 머리를 써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네. 생각을 깊게 해보시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네는 곁에 있지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해도 자네는 알 수 없었을 것에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가? 아들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랍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면 노예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네에게 부고를 알릴 것이네. 그러니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빨리 전해질 것이고 재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만 노예가 전부 재산을 가질 텐데 그것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랍비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얕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바로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랍비의 조언대로 노예를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방법으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아무데나 집을 짓는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거미집을 지어놔서 나무 밑을 지나다닐 때마다 아주 성가셔. 그런 다윗 왕이 한 번은 적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추격을 피해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큰 거미가 동굴 입구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동굴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미는 제법 크고 튼튼한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추격병들이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속을 수색해볼까? 어리석은 친구 같으니라고. 사람이 오갔으면 거미집이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지 않나?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세.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미집 덕에 다윗 왕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적장이 자는 방에 몰래 침투한 날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칼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칼을 가져올 수 있으니 당신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적장이 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칼이 다리 밑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이 다리 위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적장의 다리가 움직였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적장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싫어하던 모기가 전투의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신을 쫓는 추격병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머리카락을 풀고 옷을 풀어 헤친 후 미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추격병들은 설마 저런 미치광이가 다윗 왕은 아니겠지라고 여기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평소에 업신여기던 미치광이라는 존재가 다윗 왕에게 훌륭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평소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 중에 뜻하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쓸모있게 활용된 적이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되돌아온 돌멩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돌을 대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사내가 던진 돌이 제법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길에 돌을 던지고 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그저 재미로 길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오.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 던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은 그는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심하게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자기가 버렸던 그 돌멩이였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부둥켜 안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것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탈무드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근처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배의 바닥에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내는 어차피 겨우내 배를 창고에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를 다시 사용하면서 수리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공을 불러 배를 깔끔하게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멀리 외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은 예쁘게 칠해진 배를 꺼내 물에 띄우고 너른 호수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아들은 호수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사내를 돕고자 자신의 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두 아들과 뜨겁게 포옹한 사내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의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페인트공이 지난 겨울에 배의 구멍을 막아주었나 보구나. 사내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두둑히 챙겨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선물과 사례금을 페인트공에게 내밀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배를 페인트 칠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무엇인가요? 사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두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에 페인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그 구멍을 막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해하신다 하여도 이 돈은 너무 많아요. 사내는 감사의 눈으로 페인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구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멍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멍을 막는 데 든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페인트공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사내는 억지로 선물을 안겨주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까지 구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은 원칙을 지키는 평범한 태도일 수도 있고 작은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맡은 일은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무 심는 노인.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물었습니다. 그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하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다만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의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지.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을 내 후손에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나에게도 노인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물, 족제비, 그리고 사랑. 한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소녀는 잠시 혼자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산책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한참을 걷다 보니 소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경치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뜨거워져서 목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소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줄이 끊어져 버린 우물이었습니다. 소녀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다지 깊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레박이 묶여 있었을 동아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얕은 우물에서 쉽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쉬웠던 길이 다시 오르려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갇혀버린 소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당장 달려가 소녀를 안심시키고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소녀를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소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무척 아름다웠고 눈빛이 빛났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갈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녀와 청년은 반드시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맹세를 지켜줄 증인을 찾던 중에 지나가던 족제비가 두 사람을 구경하다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후 소녀와 청년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만 청년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청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소녀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고는 다른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족제비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부부는 몹시 슬퍼했고 곧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 예쁜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기는 집 밖에 있는 우물가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다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잃고 나서야 남자는 예전에 소녀와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의 사건을 겪은 아내는 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옛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맹세를 했던 그 우물가에는 아가씨로 자란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맹세를 잊어버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맹세대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약속을 잊은 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심코 한 약속이라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맞은 돈가방을 찾는 법. 지방의 큰 손이라 불리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는지 물건 살 돈을 가방 2개에 가득 담아왔는데 은화로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화 300냥을 들고 다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는 물건을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겠는걸? 상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화 가방을 잠시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조용한 공터가 나왔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은화 가방을 땅속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상인은 가방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제 가방을 묻을 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집 안에 있었다면 충분히 구멍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 꾀를 내어서 돌려받아야겠어. 상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써보다가 일단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능청스럽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니 머리가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어르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황한 노인은 얼떨결에 상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상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은화를 잔뜩 가져왔지요. 어제는 은화 300냥이 든 가방을 몰래 어디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시치미를 떼고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은화에 무슨 일이 생겼어?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화는 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게는 은화 900냥이 든 가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제 묻어둔 가방과 같은 곳에 묵는 것이 좋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어르신, 은화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하, 돈이 많은 것도 참 고민이겠소.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그냥 전에 가방을 묻어두었던 곳에 은화 가방을 묻어두겠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땅에 묵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나 일을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숨어서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은 상인이 떠나고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은화 가방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후 그 자리로 가서 자신의 은화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은화 가방을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겉과 속.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외모는 눈에 띄일 정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못난 얼굴 뒤에 빛나는 지혜를 알아보았고 그를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우나 못생긴 랍비는 로마 제국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특이한 그의 외모를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토록 위대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혜로우나 못생긴 랍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의 공주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세상의 모든 귀한 술이 이 왕궁으로 보내진답니다. 랍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 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저의 왕국에서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담겨 있죠. 튼튼하게 잘 만든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답니다. 왜 그러시나요?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국에서 왜 최고의 술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쓰십니까? 훌륭한 금이나 은그릇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귀중한 술이라면 아름다운 그릇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공주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듯도 했습니다. 왕궁에는 금과 은으로 된 화려한 그릇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을 시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가져다 술을 옮겨 담았습니다. 며칠 후 큰일이 났습니다. 공주가 옮겨 놓은 금 항아리, 은 항아리에 담긴 술의 맛과 향이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귀한 술을 모두 버렸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금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 귀한 술을 모두 버리었느냐? 공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가 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귀한 술은 귀한 그릇에 담는 편이 어울리는 듯해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공주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술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놓으면 맛이 변하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황제에게 잔뜩 혼이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주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왜 저에게 귀한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하셨습니까? 술이 모두 변해버려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공주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랍비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그 지혜까지 무시한 것은 자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나 겉모양처럼 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무조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화려한 것이 더 좋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혀의 힘. 한 나라의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그를 치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려고 할 때 멀리서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병을 알고 있다는 말에 왕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엇이라 했소? 당신은 내가 걸린 병에 대해 아시오? 이전에 이 병에 걸린 자를 만나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는 말에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럼 치료법이 무엇이오? 암사자의 젖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왕은 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사자의 젖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지 신하들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나섰습니다. 왕은 그의 패기를 칭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를 생포해 와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먹이를 제공해 주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커다란 수레에 우리를 싣고 새끼 사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산다는 동굴로 가서 암사자들에게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암사자들은 새끼 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암사자와 그를 오가며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암사자들도 그에 대한 경계를 풀었고 그는 약간의 젖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신하가 의기양양하여 궁궐로 향하는데 그의 몸 부위들이 서로 잘난 척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사자의 동굴까지 찾아갈 수 있었지. 그러니 내 공이 가장 커. 눈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동굴을 찾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어. 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힘을 쓸 수 없어. 내 공이 가장 크지.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내가 가장 큰 일을 했지. 그러자 몸의 이곳저곳에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뼈도 없는 주제에 어딜 나서는 거야? 작고 볼품없는 녀석, 넌 가만히 있으라고. 화가 난 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알게 해주마. 젊은 신하는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암사자의 젖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네가 해냈구나. 이게 그 용하다는 암사자의 젖이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차리던 신하의 혀가 갑자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개의 젖입니다.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왕은 화를 내며 신하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몸의 각 부분은 혀의 중요함을 알고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혀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암사자의 젖이 확실합니다. 드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십시오. 왕은 젖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형제의 우애. 이스라엘에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고 동생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형제는 둘 다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땅에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1년을 먹고 살 만큼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으므로 형제는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어 각자의 곳간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원래 땅도 형이 물려받았어야 했는데 함께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게다가
형은 아내와 자식까지 있으니 먹는 양도 3배일 텐데 괜히 똑같이 나누었네. 형이 더 가져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내 몫을 덜어서 형네 곳간에 넣어두어야겠어. 동생은 수확물이 많은 양을 형의 곳간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이만하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아우는 앞으로 장가도 가야 하니 저축을 더 해놓는 것이 좋을 거야. 올해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수확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아우네 곳간에 조금 더 넣어 놓아야겠어. 형도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아우네 곳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형과 아우는 내심 흐뭇해하며 곡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두 곡간에 쌓인 곡식이 양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 조금 옮겨두었나? 티도 안 나는걸? 오늘 밤 좀 더 옮겨야겠네. 이거 양이 비슷해 보이잖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리 옮겨도 곡식이 양이 변하지 않자 형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형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한 자루 가득 싣고 아운의 곡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길 반대편에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야, 이 밤에 어쩐 일이냐? 네 어깨의 자루는 또 무엇이고? 형님은 어쩐 일이십니까? 이 곡식은 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형제는 그제야 아무리 날라도 곡식이 줄지 않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제는 감동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두 형제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형제는 부모님 다음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 얼마나 베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집과 예루살렘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매일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전한다 해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군. 아무래도 유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겠다는 것과 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아들이 선택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게 된 노예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놀라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은 제가 아니라 노예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네.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 유서가 말해주고 있다네.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쓴 것처럼 자네도 머리를 써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네. 생각을 깊게 해보시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네는 곁에 있지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해도 자네는 알 수 없었을 것에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가? 아들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랍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면 노예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네에게 부고를 알릴 것이네. 그러니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빨리 전해질 것이고 재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만 노예가 전부 재산을 가질 텐데 그것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랍비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얕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바로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랍비의 조언대로 노예를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방법으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아무데나 집을 짓는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거미집을 지어놔서 나무 밑을 지나다닐 때마다 아주 성가셔. 그런 다윗 왕이 한 번은 적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추격을 피해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큰 거미가 동굴 입구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동굴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미는 제법 크고 튼튼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추격병들이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속을 수색해 볼까? 어리석은 친구 같으니라고. 사람이 오갔으면 거미집이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지 않나?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세.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미집 덕에 다윗 왕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적장이 자는 방에 몰래 침투한 날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칼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칼을 가져올 수 있으니 당신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적장이 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칼이 다리 밑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이 다리 위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적장의 다리가 움직였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적장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싫어하던 모기가 전투의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신을 쫓는 추격병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머리카락을 풀고 옷을 풀어 헤친 후 미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추격병들은 설마 저런 미치광이가 다윗 왕은 아니겠지라고 여기고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평소에 업신여기던 미치광이라는 존재가 다윗 왕에게 훌륭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평소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 중에 뜻하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쓸모있게 활용된 적이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되돌아온 돌멩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돌을 대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사내가 던진 돌이 제법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길에 돌을 던지고 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여?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그저 재미로 길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오.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 던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은 그는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심하게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자기가 버렸던 그 돌멩이였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부둥켜 안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것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탈무드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온 가족을 배에 태우고 근처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배의 바닥에 구멍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내는 어차피 겨우내 배를 창고에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를 다시 사용하면서 수리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페인트공을 불러 배를 깔끔하게 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사내의 두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로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멀리 외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은 예쁘게 칠해진 배를 꺼내 물에 띄우고 너른 호수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아들은 호수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이 사내를 돕고자 자신의 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두 아들과 뜨겁게 포옹한 사내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의 구멍이 깔끔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페인트공이 지난 겨울에 배의 구멍을 막아주었나 보구나. 사내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두둑히 챙겨서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선물과 사례금을 페인트공에게 내밀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배를 페인트 칠한 값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무엇인가요? 사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구멍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덕분에 오늘 두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에 페인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그 구멍을 막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해하신다 하여도 이 돈은 너무 많아요. 사내는 감사의 눈으로 페인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구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멍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멍을 막는 데 든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덕분에 소중한 두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페인트공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사내는 억지로 선물을 안겨주고 나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막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까지 구할 줄은 몰랐는데. 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은 원칙을 지키는 평범한 태도일 수도 있고 작은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맡은 일은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무 심는 노인.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정원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무척 더딘 것이 나무 심는 일이 노인에겐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나무를 그리 심으십니까? 맛있는 열매가 열릴 과실수라오. 나그네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물었습니다. 그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대로 열리려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하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다만 연세도 있으신데 2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왜 굳이 심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의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지. 나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을 내 후손에게 해주고 싶은 것 뿐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나에게도 노인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